안녕하세요. 챕터 9 Multiple and Logistic Regression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챕터에서는요. 앞서 배웠던 Simple Linear Regression을 좀 확장한 리그레션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우리가 Simple Linear Regression 같은 경우에서는요. 모델을 굉장히 단순하게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뒀죠. 이때 이제 프리딕터의 개수가 하나였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x가 여러 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걸 확장해서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겠죠? 자, 이 식을요, 우리는 multiple regression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뭐였냐면 y가요, 항상 continuous만 됐어요. 즉, y가 continuous가 아닌 경우에 linear regression을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다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데이터 타입은 continuous 말고도 discrete 있잖아요. 디스크릿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카운트가 하나 있고 바이너리가 있었죠. 아웃컴이 성공, 실패 두 가지로 나눠지는 케이스예요. 자, 우리는 이 경우 너무 어려우니까 이 경우만 다룰 거고요. 바이너리 케이스에선 어떻게 리그레션을 적용 가능하냐. 그게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본 챕터는요, 다음 네 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Introduction to Multiple Regression, Explanatory Variable이 여러 개인 경우에 어떻게 모델링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모델 셀렉션 해서 앞서 Simple Linear Regression과 달리 X가 여러 개인 경우에 Y는 예를 들어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 모델이 예측을 잘하냐, 혹은 이 모델이 예측을 잘하냐, 또 혹은 뭐 감마 제로, 감마 1, x2 플러스 엡실론 이 세 개의 모델 중에 뭐가 제일 좋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골라줘야 되거든요. 그 좋은 모델을 고르는 방법을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다루고 자, 세 번째 섹션에서는 checking model conditions using graphs 해가지고 앞서서 우리가 residual plot이랑 histogram을 바탕으로 필요했던 컨디션들 체크하는 법 배웠죠. 이번에는 좀 여러 개 explanatory variable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제 logistic regression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Introduction to Multiple Regression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imple Linear Regression 같은 경우에서는요, Explanatory Variable의 개수가 딱 한 개여서 모델이 항상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Y를 대문자로 쓰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Multiple Linear Regression 같은 경우에는 Explanatory Variable이 제너럴하게 P개, 이때 P는 뭐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뭐 10개도 되고 임의의 정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모델은요, 제너럴하게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1 더하기 베타 2 곱하기 x2 곱하기 더하기 베타 p 곱하기 xp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얘는요, 이 3D 스캐터 플롯이고요. 이제 마력과 차량 무게에 따른 miles per gallon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력과 차량 무게에 따라서 miles per gallon을 예측하고 싶다면, 즉 mpg를 예측하고 싶다면 이제 response variable로 당연히 mpg를 설정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explanatory variable로 weight랑 horsepower를 두시고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그대로 넣어서 모델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mpg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weight 더하기 베타 2 곱하기 horsepower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motivating problem으로요. 이제 linear regression 모델을 poverty level과 이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진 지역과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설명 변수를 하나만 써서 이제 simple linear regression을 적용을 하고요. 설명 변수를 이제 차차 증가시켜서 나중에는 multiple linear regression 모델로 확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simple linear regression은요,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 앞선 챕터에서 설명드렸던 얘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뭐 어떤 게 있냐면 x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에요. 자, 즉 이게 컨티뉴스가 아니죠. 앞선 챕터에선 다 컨티뉴스만 다뤘어요. 이 경우에서 우리 x가 만약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모델을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모델을 세워야 되겠죠. y는 당연히 관심 변수는 파버리 레벨일 거고요. 퍼센트일 거고요. 모델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이제 지역 region 플러스 엡실론 이게 일반적으로 continuous explanatory variable이면 이렇게 두시죠. 근데 만약에 categorical variable이면 어떻게 되냐면 베타 0, 베타 1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여기서 왜 인디케이터 펑션이 들어와야 돼요. 인디케이터 펑션을 참고로 어떤 조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조건 만족하면 1 아니면 0. 자, 이 경우에 west면 1 아니면 0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자, 여기는 우리 데이터가 없으니까 결과를 그대로 받아다 쓸게요. 이게 fitted 라인이고요. 11.17 플러스 베타 0 햇 플러스 0.38 베타 1 햇 곱하기 웨스트. 이 경우 여기는 인디케이터가 들어가겠죠. 자, 이제 설명 변수는요. 여기 보시면 west라고 써져 있어요. 즉 서쪽 지역이면 1 아니면 0이라고든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레퍼런스 레벨은요. 이 모델에서 누락돼 있는 그것을 말해요. 여기선 이스트 지역이 누락돼 있죠. 그래서 이스트가 이 모델에서의 레퍼런스 레벨이다. 기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기준점이냐면 이 인터셉터 해석을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자, 인터셉트의 경우에서는 이제 웨스트에 0을 두면 되죠. 즉, 이스트 지역인 동부의 예상 평균 빈곤율을 나타내고요. 그 경우에 11.17%다. 즉, x에다가 0을 둔 게 기준값이고 거기 동부의 빈곤율을 나타내니까 우리 동부를 레퍼런스 레벨이라고 둡니다. 자, 슬로프도 해석을 해보면 슬로프를 원론적으로 우리 해석을 하면요. explanatory variable이 1 증가할 때 response variable이 평균적으로 베타 1만큼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예제의 경우에는 explanatory variable이 1 증가하는 것은 동부에서 서부로 지역이 변화할 때라고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 경우에는 서부의 예상 평균 빈곤율이 동부보다 0.38% 더 높습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에서 추정되는 평균 빈곤율을 계산해 보면 11.17 더하기 베타 1햇 0.38 해서 11.55%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역을 북부, 중부, 서부, 동부 이렇게 4지역으로 나눠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 모델을 우리가 써보면 y 햇은요 9.50 플러스 0.03 미드웨스트 그다음에 1.79 웨스트 플러스 4.16 사우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피티드 모델일 거고요. 이걸 조금 더 통계적으로 써보면 이제 y 햇은요 9.50 플러스 0.03 x 뭐 미드 플러스 1.79 x 웨스트 플러스 4.16 x 사우스 where 단 이때 x 미드는 인디케이터 펑션 혹은 i라고도 쓰고 1이라고도 씁니다. 인디케이터 펑션 지역이 미드 웨스트면 1 아니면 0 otherwise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웨스트도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지역이 웨스트면 1 아니면 0 이러한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레퍼런스 레벨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 레벨 기준점은요. 결국 모든 변수들이 0인 때 어느 지역을 나타내느냐 이거죠. 자, 미드웨스트랑 웨스트랑 사우스는 하나씩 있어요. 그럼 없는 지역은 노스 이스트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A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어, lowest poverty percentage를 갖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즉 빈곤율이 가장 낮게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거죠. 자, 이 부분 우리가 다 계산을 해보면 돼요. 우리 빈곤율을 y hat이라고 두면 9.50 플러스 0.03 뭐 x1 이렇게 쓸게요. 그냥 편의상 1.79 x2 그다음에 4.16 x3 이렇게 되는데 x1이 1이면 조금 9.53이 되죠. 빈곤율이. 그러니까 미드웨스트일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9.53%의 빈곤율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X2 웨스트인 경우에는 1.79만큼 더해줘야 되고 만약에 사우스라고 하면 4.16만큼 더한 빈곤율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작을 때는 이 X1, X2, X3가 모두 0일 때죠. 따라서 우리 노스이스트 9.50의 이제 빈곤율을 갖고 있는 노스이스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예제는요.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에서 explanatory variable이 모두 categorical variable인 경우였고요. 자, 이번에는 explanatory variable이 categorical도 있고 numerical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우리 책의 무게를 책의 부피와 책의 커버가 페이퍼백인지 하드커버인지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예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책의 무게, response variable이겠죠.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 그 다음에 무엇을 바탕으로 우리 무게를 예측하느냐. 여기 볼륨, 부피. 그 다음에 커버가 하드 커버는 딱딱한 커버고요. 페이퍼백은요. 그냥 아주 얇은 종이로 되어 있는 걸 말해요. 당연히 하드 커버가 좀 더 무겁겠죠. 따라서 이 커버 타입에 따라서 무게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변수 3개를 모았다고 합니다. 자, 데이터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탐색적 자료 분석이죠. 데이터의 요약이요. 자, 그래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스캐터 플롯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봅시다. 하드커버와 페이퍼백 책의 부피와 무게 사이의 관계 경향을 볼 수 있습니까? 이거죠.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점들만 보면 좀 보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초록색 페이퍼백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커버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걸 보시면은 책의 종류와 관계없이 우리 볼륨이 증가함에 따라서요. 책의 무게도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볼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00이라고 하면요. 페이퍼백이 하드커버보다 좀 가벼운 우리 이러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스캐터 플롯으로 봤던 그런 트렌드 자체를요. 우리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표는요. 해당 모델의 추정 결과이고요. 이를 우리가 다시 써보면요. 뭐 y 햇은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원햇 곱하기 볼륨 그 다음에 빼기 184.05 곱하기 커버 페이퍼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페이퍼백이 이 경우에는 인디케이터 펑션 페이퍼백이라서 페이퍼백이면 1 아니면 0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쓰기가 귀찮아서 다 적어왔는데 자, 이 예측된 모델 fitted line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하드커버 부분요. 우리 이쪽 변수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이 인디케이터 펑션 하드커버일 땐 0이죠. 따라서 0 그대로 넣어주시면 여기에 관련된 예측 웨이트를 알 수가 있고요. 페이퍼백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에 이제 1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인디케이터 펑션이 의미하는 게 1이니까요.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 웨이트를 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두 모델을 비교해 보면 달라지는 거는 슬로프는 달라지지 않았죠. 볼륨에 따라서 증가하는 그 추세 자체는 똑같은데요. 인터셉트만 이렇게 달라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드커버가 페이퍼백보다 전반적으로 더 무거운 경향성을 보이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슬로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드커버 북에 볼륨이 증가할 때 웨이트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페이퍼백에 비해서. 그래서 슬로프도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이제 모델을 조금 더 복잡하게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더하기 베타 3 곱하기 볼륨 곱하기 커버 페이퍼백 이런 식으로 두면요. 만약 페이퍼백이면 1이 더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요 볼륨 자체, 요 슬로프 자체에 베타 3만큼 더해지고요. 만약 하드커버라면요. 이쪽에 0이죠. 그래서 그냥 0.72 자체가 하드커버의 그 볼륨과 웨이트 사이의 슬로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 두 변수의 곱을 추가하는 걸 우리 교호작용을 추가한다. 인터랙션을 추가하는 거고요. 자, 이 경우는 우리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구했던 피티드 라인들을요 스캐터 플롯에 그렸는데 제가 앞서서 대충 눈대중으로 그린 거랑 별반 다른 게 없죠. 자, 슬로프는 둘 다 똑같고요. 인터셉트만 좀 달라져요. 즉 Y축 방향으로 이 정도의 거리가 생기는 거죠. 자, 선 추정을 했으면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모델에 대한 해석이죠. 따라서 이제 추정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볼륨에 대한 슬로프, 여기에 대응되는 슬로프 0.72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해석할 때는요, 다른 모든 변수들의 값이 유지될 때, 즉 페이퍼백이면 딱 페이퍼백으로 고정될 때, 혹은 하드커버라면 하드커버라고 딱 고정이 된 상태에서 부피가 만약에 1 큐빅 센티미터 더 큰 책은요, 평균적으로 약 0.72g 더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lope of cover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페이퍼백에 대응되는 요 슬로프 마이너스 184.05를 해석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변수들이 딱 고정되어 있을 때 혹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을 때, 즉 볼륨이 100이라고 딱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모델이 말하기로 책의 페이퍼백 무게가 하드커버 책보다 평균적으로 184g 더 낮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터셉트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다시 우리 스캐터 플롯으로 돌아가 보면 자, 볼륨 자체가 200부터 1400까지 있죠. 사실 0 근처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인터셉트가 어떤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 이유는 엑스트라폴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요. 굳이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해보면 책의 볼륨이 0인 하드커버 책의 평균 무게는 평균적으로 198g을 의미합니다. 자, 실제 데이터에서 이제 볼륨이 0인 게 없으니까 이건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이고요. 따라서 해석이 의미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이 인터셉트는 이 모델에서 추정된 선의 높이를 조정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추정된 모델을 예측에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부피가 600 큐빅 센티미터인 페이퍼백 북의 예상 무게는 얼마입니까? 이거죠. 제 피티드 라인 자체를 보시면은 이제 y의 햇이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1햇 곱하기 볼륨 더하기 베타 2햇 곱하기 커버 페이퍼 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주어진 조건은요. 볼륨이 600이에요. 그 볼륨 대신에 60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책은 페이퍼백이죠. 따라서 여기에 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베타 제로 햇은 197.96, 베타 원 햇은 0.72. 그다음에 베타 투 햇은 마이너스 184.05 곱하기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약 445.91 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유닛이 들어있으면 이런 predicted value에도 유닛을 맞춰서 항상 써주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좀 더 큰 데이터를 이용해서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데이터는 어머니의 특성을 이용하여 3세, 4세 아동의 인지검사 점수 예측을 목표로 미국 성인 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의 subsample이라고 하네요. 자, 데이터를 우리가 보시면요. 여기가 아이디일 거예요. 1부터 434 해서 총 434명이 조사되었고요. 여기 키드 스코어가 아무래도 우리 인지검사 결과,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리스폰스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맘 HS는 이제 엄마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여부, 졸업했으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들어가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엄마의 IQ, 그러니까 당연히 numerical variable이겠죠. continuous type. 그 다음에 두 번째 mom work는요. 이제 아기가 굉장히 어렸을 때 0세부터 약 3세까지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갔는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을 했는지에 대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일을 안 했으면 yes, 일을 했으면 yes, 안 했으면 no. 그 다음에 마지막 베리어블은 엄마의 나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나이니까 또 continuous variable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탐색적 자료 분석, 스캐터 플롯을 그리던가 박스 플롯을 그리던가 혹은 다른 서머리 스태티스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훑어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과정들은 조금 다 생략을 하고요. 바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적용해서 그 결과값을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엄마의 IQ에 관련된 기울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자, 아까랑 똑같아요. 해석 자체는 원론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맘 IQ에 관련된 슬로프, 추정된 슬로프는 0.56이에요. 자, 이 말은 이제 다른 변수들이 모두 고정되었을 때 엄마의 IQ가 1포인트 더 높은 어머니를 둔 아이들은 평균 0.56포인트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면 자, 인터셉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터셉트에 해당하는 여기 19.59를 그냥 원론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엄마가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엄마가 일을 하지 않았으며 엄마의 IQ가 0이고 그 다음에 아이의 나이가 0세인 혹은 엄마의 나이가 0세인 아이의 평균 점수는 19.59로 예상됩니다. 자, 당연하게 엄마 나이가 0세인데 애를 낳을 수가 없죠. 3, 4세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제 인터셉트는 문맥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엑스트라폴레이션에 해당하겠죠. 자, 세 번째 질문. 맘 워크의 기울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맘 워크 yes or no죠. 자,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엄마가 일했던 아이들은 엄마가 일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평균 2.54점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여기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잖아요. 엄마가 일을 했냐 안 했냐는요. 즉, 추정된 선에 높낮이만 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모델 해석까지 했는데 우리 모델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써보면 모델이
x4까지 있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각각의 베타들을 추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 엄마의 IQ가 진짜 아동의 어떤 인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의아할 때가 있어요. 이거 사실상 빼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엄마가 아이가 어렸을 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진짜 이 예측하는 데 필요할까? 그래서 즉 우리가 이 X4까지, X4까지 다 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만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모델을 줄여주는 걸 하려면 우리 모델을 평가해야 돼요. 자, 위에 있는 모델을 평가했을 때 스코어 점수가 예를 들어 99점이 나왔대요. 그 아래에 해보니까 이건 100점이 나왔대요. 그럼 어떤 모델을 우리가 써야 돼요? 당연히 두 번째 더 작은 모델을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점수 매기, 이 리니어 모델의 점수 매기는 개념에 대해 배우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R 스퀘어였죠. 자, R 스퀘어는요, 모델에 의해 설명되는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베리어빌리티를 나타내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 R스퀘어는 코릴레이션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simple linear regression이었기 때문에 x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x가 몇 개죠? 4개예요. 그러면 이 correlation 4개를 어떻게 쓰냐? correlation 당연히 4개가 나올 거예요. correlation x1과 y, correlation x2와 y, correlation x3, y, 4, 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 네 개를 어떻게 조합해야 우리 원하는 R 스퀘어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주 단순하게만 얘기하면요. 자, 코릴레이션으로 이제 R 스퀘어 못 구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존에 설명했던 x와 y의 상관계수의 제곱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 못 쓴다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는 y와 y 햇의 상관계수의 제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x랑 y였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스캐터 플랫만 그려도 벌써 4개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y 햇. 그래서 우리가 그려보면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구한 다음에 그 제곱을 구해도 똑같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R 스퀘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증명은 생략하고 갈게요. 자, 두 번째도 사실상 많이 안 씁니다. 세 번째를 가장 많이 쓰고요. 자, 마지막 방법은 R 스퀘어의 정의를 이용하는 건데요. 정의는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분자에는 explained variability in y, 그 다음에 분모는 total variability in y. 따라서 이걸 요약하면 SSR 나누기 S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비슷한 개념 보신 적 있죠? 어디서 봤어요? 아노바 테이블에서 본 적이 있었죠. 자, explained variability도 우리 아노바 테이블에서도 배웠었죠. 만약에 여기 그룹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그룹이 하나 있어요.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 자, 우리 이 A와 B라는 게 그룹이라는 그룹 정보를 나타내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는 하드커버 책이고요. B는요. 일단 페이퍼백 데이터들이 여기 다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책 북 커버에 대한 정보를 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모델이 이 점들을 얼마만큼 설명을 하나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SSE가 다 여기 있겠죠? 여기가 이 중심점이 predicted value, 여기도 predicted value일 거예요. 하드커버의 평균 무게, 여기는 paperback, 책의 평균 무게. 여기 이 거리들의 평균 자체가 SSE가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평균 무게 전체 다 합쳐서 SSE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디가 predicted value일까요? 당연히 grand mean이겠죠? 그러면 이것도 바꿔서 이 점에서
이 변수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 거리들의 평균 거리라고 할게요. 자, 그게 SST가 될 거고요. 그럼 SSR은 어떻게 구해요? SST 빼기 SSE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R 스퀘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아노바 테이블을 이용해서 R 스퀘어를 계산하는 대략적인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실제 아노바 테이블의 밸류를 이용해서 R 스퀘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확히 데이터는 뭔지 모르고요. 제가 있었는데 지웠습니다. 뭐 그래도 R 스퀘어 계산하는데 전혀 무리는 없어요. 여기 있는 정보들만 잘 활용하면요. 자, 먼저 sum of square of the total부터 구할게요. SST요. 여기 보이시는 480.25. 앞에서 제가 SST를 평균거리라고 했는데 평균거리가 아니고 이제 거리 제곱 합이네요. 평균거리는 MST죠. mean square of total. 그렇죠? 그래서 여기 Y 각각의 observation들을요 grand mean으로 뺀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거 480.2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sum of square of the residual. residual은 에러의 추정값이죠. 그래서 SSE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건 잔차의 제곱합. 그래서 347.68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sum of square of regression 모델 자체는 SSR이라고 주로 쓰거든요. regression 모델이니까. 자, 이거 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SST 빼기 SSE 하고 해서 위에 있는 480 빼기 347 해서 즉 132.57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컨텍스트는 모르지만 R 스퀘어 계속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 explained variability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total variability 그러면 SSR이죠. 132.57 나누기 SST 480.25 해서 0.28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델이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모든 observation을 정확하게 다 관통한다고 하면요. 이 residual이 다 0이 되겠죠. 그 residual의 제곱합은 0이 될 거예요. 그 경우에 우리 R 스퀘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SSR이 어때요? 이 부분이 0이니까 SS 토럴과 똑같아질 거예요. 분모는 SST고요. 자, 이 경우 1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우리 에러가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무것도 설명 못해. 그러면 SSE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SSR은요, 0에 가까운 어떤 숫자가 나와요. 음수는 안 나와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증명은 가능한데 나중에 수리통계학 시간에 혹은 회귀분석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경우에 SSR이요, 거의 0에 가까울 거거든요. 분모는 SST로 동일하고요. 그러면 R스퀘어가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따라서 이 R스퀘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R스퀘어가 모델을 평가할 때 쓸 수도 있고 R스퀘어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설명하는 스코어로 쓰고는 있지만 이제 R스퀘어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단점을 또 설명을 하자면 R스퀘어는요 변수들이 많을 때는요 이제 less helpful이라고 써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수가 많다는 거는 프리딕터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R스퀘어가 거의 0에 근접해지거든요. 1에 근접해지거든요. 따라서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특히 이제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 환경에서는 이제 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다음에 샘플 observation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런 환경에서 R스퀘어는 거의 1에 근접하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R스퀘어의 주 목적이 우리가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주는 게 하나의 목적인데 R스퀘어는 적절한 이 독립 변수 프리딕터 혹은 똑같은 말로 explanatory
variables를 전혀 알려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R스퀘어는요, 올바른 선형 모양, 즉 X와 Y 사이의 선형 조건이 만족하는지 이것도 전혀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아래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가진 데이터 클라우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 우리 X만 가지고 Y를 설명하면 이 점선에 있는 리니어 모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X뿐만 아니라 뭐 Z1, Z2, Z3, 뭐 correlation of 뭐 아니죠. 코사인 X, 뭐 사인 X, 뭐 탄젠트 X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갖다 넣으면요. 이러한 곡선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곡선의 특징은요. 에러가 전혀 없죠. fitted value랑 observation이랑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이 곡선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혹은 complicated 모델, 더 복잡한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곡선 같은 경우에는 SSE가요, 0이 돼요. 따라서 SSR이요, SST와 똑같아지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R 스퀘어는요, 1이 되죠. 자,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SSE가 뭐 작겠죠, 굉장히. 이 정도? 제곱합. 거리 제곱합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0은 아니에요. 따라서 R스퀘어는 1보다 작아져요. 우리가 R스퀘어만 바탕으로 모델을 평가한다면 이 곡선이 리니어 모델보다 항상 더 좋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prediction power, 예측을 더 잘하느냐. 한국말로는 예측력. 자, 두 번째는 explanation power 해서 interpretable 해석력. 해석이 얼마나 용이하게 잘 되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R스퀘어 이 곡선은 직선보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언제나 더 유리한 구석이 있을까 보면 만약에 observation이 여기 있다고 새로운 observation 6에 대응되는 게 여기 나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요? 직선이 더 좋죠.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인데 곡선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observation이 여기 있는 경우에는 직선이 더 멀어요. 곡선이 더 가깝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이런 데이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력 측면에서 이 곡선, 더 complicated 모델이 리니어 모델보다 항상 좋다라고 말을 못해요. 자, 해석력 측면에서도 보면은 여기 의미를 알 수 없는 수많은 transformed x와 z들이 들어와 있죠. 자, 이 한 단위가 증가하면 explanatory variable 한 단위가 증가하면 이제 여기에 corresponding 된 베타만큼 이제 증가한다고 해석을 보통 하는데 너무 복잡하면 그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해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따라서 이제 해석력 측면에서도 이 complicated 모델이 리니어 모델보다 낫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R스퀘어보다 조금 더 좋은 모델을 고르는 데 사용할 만한 스코어를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고요. 그게 Adjusted R스퀘어 해서 기존의 R스퀘어를 조금 변형한 스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djusted R스퀘어는요. 세 번째 접근 방식인 설명된 변동성과 설명되지 않은 변동성의 비율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하지만 약간 보정이 들어가거든요. 보정하는 정도는요. 여기 보시면 SSE에 대응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요. N 빼기 P 빼기 1이고요. SST에 대응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요. M 빼기 1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요. SSE 나누기 degree of freedom of E 그다음에 곱하기 SST 분의 degree of freedom of total 이렇게 써서 이쪽은 사실상 MSE 그다음에 이거는 MST라고 할게요. 이런 건 없지만 mean square of total 해서 이렇게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R스퀘어는 어땠어요? 1 SSR분의 SST죠. 다시 쓰면 1 빼기
SST분의 SSE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이 곱하기가 더 추가된 게 adjusted R-square입니다. 참고로 여기 N은요, 저 number of observation, 그 다음에 P는요, 모델의 예측 변수, predictor의 개수, 설명 변수의 수예요. 자, 그러면 adjusted R-square의 특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P, 프리딕터는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1을 넣은 경우에는 여기 보정돼서 곱해지는 요 컨스턴트 파트가 1이 될 거예요. 근데 P가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1보다 더 작아지겠죠. 더 작아지는 값을 1보다 빼주기 때문에 adjusted R-square는 항상 R-square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P가 커질 때마다 adjusted R-square는 줄어들기 때문에요. 모델에 포함된 예측 변수의 수에 대해 페널티를 작용하는 역할을 해요. 자, P가 1인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adjusted R-square가 대략적으로만 계산할게요. SSE 나누기 SST 곱하기 n-1 나누기 n-1 해서 이 부분이 1이죠. 자, 우리가 아주 쓸모없는 변수들을 계속 추가한다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SSE는 전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아무 Y를 예측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애들만 넣었을 테니까요. 조금도 도움이 안 돼서 SSE가 변함이 없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분모는 여전히 동일한데 여기는 n 빼기 뭐 한 100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하면 100이다. 이쪽 원래 1이었죠? 자, 그러면 원래 1에서 빼는 정도를 100배에서 빼는 거죠. 따라서 P가 증가하면 굉장히 작은 adjusted R-square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adjusted R-square를 사용해서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djusted R-square는 Y를 예측하는 데 쓸모없는 애들은 추가되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관련 예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파버리 레벨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다 이거거든요. 당시에 우리는 이제 히스패닉 비율과 혹은 고등학교 졸업률과의 관계만 봤었죠. 이렇게 네거티브 관계. 뭐 근데 다른 변수들도 넣었다고 해요. 자, 이 베리어블 white를 우리가 추가를 하면요. female house에서 제공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가 추가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자, 기존에 우리 파버리 레벨을 추정하는 데 있어 female house가 이런 양의 관계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제 white를 더 추가하면 이 파버리 레벨을 더 잘 예측합니까? 이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스캐터 플롯 가지고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이트랑 피메일 하우스 이걸 보시면 굉장히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따라서 이제 둘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서 중요한 정보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화이트의 정보는 거의 피메일 하우스의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직선을 이루는 건 아니죠. 따라서 추가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또 설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게 이 y예요. 그러면 explanatory variable이 이만큼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y의 이만큼을 x1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independent variable이 있다고 하면 독립적으로 x2가 이렇게 존재해서 이만큼을 y의 이만큼을 x2가 또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변수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어떻게 돼요? x3가 여기 있다고 하면 점점 더 y가 잘 설명되죠. 아무 의미 없는 정보라면 x4가 여기 있다면 y는 전혀 설명이 안 되죠. x4로는. 자, adjusted R-square를 통해서 우리 이 x4는 걸러내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y를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새롭게 x1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는 거는 어떤 x1과 x2가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파트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female house가 x1이라고 하고 white를 하나 더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 x1과 xyt만 보세요.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xyt는 y를 많이 설명할 거예요. 왜? 이만큼 설명하니까. 조금 바꿔서 이만큼 설명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역, 이 가운데 부분이요. 어때요? x1이 이미 다 설명하고 있죠. 이제 xyt를 추가한다고 해서 y가 설명되는 부분은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요만큼밖에 없죠.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이트 추가한다고 파버리 레벨 더 잘 추정할 수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코릴레이션 정확히 1이라고 하면 X1과 XY가 완벽하게 겹쳐질 거예요. 하지만 완벽하게 겹쳐지지는 않고 있죠. 여기 약간의 디비에이션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거리들이. 그래서 이만큼이 또 Y를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아마도 아주 높은 확률로는 이 화이트가 파버리 레벨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캐터 플롯으로는 사실상 어떤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피메일 하우스만 변수만 고려해서 이제 선형 모형을 구축해 보고요. 이제 화이트까지 모두 고려한 선형 모형을 또 적합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요. 피메일 하우스 베리얼뿔만 넣어서 파버리 레벨을 이제 예측한 선형 모형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피메일 하우스와 화이트라는 이제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까지 넣어서 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의 적합 결과입니다. 자, 이 경우에 보시면 피메일 하우스 같은 경우에 대응되는 베타 햇이 0.69였어요. 그런데 화이트를 넣으니까 0.89로 바뀌었죠. 그리고 화이트에 대응되는 햇밸류는 슬로프는 0.04, 굉장히 작죠. 자,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화이트 베리어블을 추가하면 이 값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0.69에서 0.89로. 따라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한데 이제 그것이 예측이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냐 이건 아직도 몰라요.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R스퀘어랑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델들을요. 먼저 여기 주어진 게 우리가 직접 구해봐야겠죠. 아노바 테이블이고요. 아노바 테이블에 female house에 대응되는 sum of square, 그 다음에 white에 대응되는 sum of square, 그 다음에 SSR은 339.47, SST는요 480.25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R스퀘어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1 빼기 definition부터 써야겠죠. SS 2 나누기 SST. 물론 책에는 2를 subscript SSE 이렇게 에러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쓸게요, 그냥. SSE는 339.47이죠. SST는 480.25. 따라서 R스퀘어는 0.2923. 리스폰스 베리어블에 29%의 베리어빌리티가 모델에 의해서 설명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SSE 나누기 SST 곱하기 자, SST에 대한 degree of freedom m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m 빼기 p 빼기 1. 이렇게 되죠. p는 지금 두 개예요. female house랑 white. 따라서 1 빼기 SSE는 339.47, SST는요 480.25. 그 다음에 여기 토를 보시면 이게 n 빼기 1에 해당하죠. 그래서 n이 5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50. 그 다음에 51 빼기 2 빼기 1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계산을 하면 0.2628 상당히 비슷한 값이 나왔죠. 이제 R스퀘어랑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를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두 모델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제 싱글 프리딕터만 썼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결과값을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모델을 비교를 해보는데 R스퀘어로 먼저 비교를 해보면 자, 프리딕터 하나만 쓴 거는 R스퀘어가 0.27이고요. 두 개를 쓴 건 0.29예요. 이게 변수가 추가되니까 0.02만큼 상승을 했죠. 자, R스퀘어는요. 어떠한 변수 좀 관계없이 모델에 추가만 되면요. R스퀘어가 무조건 증가하게 돼요. 최소한 감소는 안 해요. 유지는 할 수 있어도요. 그러나 이제 추가된 변수가 실제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경우에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는 어때요? 감소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보시면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가 0.2604에서 0.2628로 0.002만큼 상승하죠. 굉장히 조금 상승하죠. 이걸로 봤을 때는 새롭게 추가되는 변수가 Y를 아무것도 설명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조금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과적합을 방지하며 좋은 모델을 고르기 위해서는 R스퀘어 대신에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를 주로 사용하지만요.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형 회기 수업 시간에 계산 방법이 훨씬 더 복잡하지만 더 좋은 모델을 골라낼 수 있는 AIC, Archaic Information Criterion 혹은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같은 다른 스코어들을 배우고요. 또 데이터 분석 목적에 맞는 스코어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